그럼 왜들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뭐예요? 살 만큼 살아서요. 살 만큼 살아서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나이별로 결혼을, 이혼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네. 4년 차 이하의 이혼을 신혼이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년 이상을 살았거나 보통 이제 60세 이후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황혼이혼이 절대적으로 퍼센트로 가장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이제 살 만큼 살아서 그만큼 상처도 크고 누적되고 이제는 나의 삶을 살아보리 뭐 이런 게 있고, 또 가장 많은 게 사실 외도인데요. 물론 남자분들한테 편견을 갖는 건 아니고 아버님들이 젊어서부터 그 핀 바람을 그때도 쭉 피시다 보니까 그때는 용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황혼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부 갈등, 요즘에 장서 갈등 이런 거는 순위가 어떻게 돼요? 고부 갈등은 많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갔죠. 왜냐하면 지금은 시어머님이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 며느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해서 또 교육도 많이 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갔는데요. 그거 대비 장서 갈등이 그게 많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양육 때문에. 장모님이 가서 살림해주고 애 봐주고 하면서 갈등이 많이 생기면서 장서 갈등이 오히려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고부 장서 갈등, 성격 차이, 외도, 경제적인 문제, 폭력 이렇게 보면 외도가 제일 많고. 나이 따라 다릅니다. 그래요? 일단 성격 차이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이혼에서 8, 90%가 협의 이혼을 해요. 근데 협의 이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객관식으로 봅니다. 왜 이혼할 것인지를 이렇게 꺾기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굳이 협의 이혼하면서 뭐 외도했다, 폭행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성격 차이 체크를 하니까 그게 가장 많고,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격 차이를 빼고 사유를 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양대 산맥이 경제적인 돈 문제, 경제적인 그다음에 외도 문제, 이 두 가지가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력 같은 거는 어때요?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때 1988년도 전에 이혼 사유 1위가 아내가 매 맞는 아내였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좀 소름이 돋는데 정말 남편한테 매 맞는 아내들이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하면 친권양권도 안 주고 재산 분할도 못 받으니까 맞아가면서 이렇게 평생 산 분들, 이런 분들이 사유가 1위였어요. 근데 90년대에 민법이 개정되고 이혼율도 늘어나고 경제 수준 올라가고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폭행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구나. 그 외도의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를 외도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뭐 육체적인 관계 이런 건데 요즘엔 정신적인 문제도 외도라고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외도가 뭐부터 외도실 것 같아요? 그 방에 같이 있었던. 그러신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판례에서도 다 다르고 해서 반드시 이제 남자분들 기준에서는 외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집 하나 얻어주고 애 하나 정도 낳고 살림비를 매달 생활비 줘야 외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나머지는 외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세요.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외도 당연한 거고 그냥 빈말로, 인사말로 사랑에 주고받는 그 SNS 문자, 이것도 외도라고 보고, 그다음에 특별한 일이 아니고 나하고 의논해야 될 가정 문제를 그 다른 여자하고 의논하는 것도 외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새벽 시간에 밤늦은 시간에 잦은 통화도 외도로 보고 그래요. 실제 판례도 밤늦은 시간, 새벽 시간에 통화를 외도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한 사례에서는 1년에 4,500통의 통화량이 있었는데 그중에 2,500통을 한 여자하고 했어요. 외도 맞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외도라는 기준이 다르고 또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 가장 이제 싫어하는 게 유흥 없어서 드나드는 거. 남자분들은 자기는 그렇게 와서 변명을 해요. 그냥 제가요, 이게 총각 것도 아니고 총각대 갔던 거 총각대처럼 그냥 간 것뿐이에요. 저 외도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그냥 배고플 때 밥 먹는 정도로 이 정도지 우리는 외도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뭐 안 마셨어. 뭐 이런 데 드나드는 걸 외도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외도로 인정이 돼서 유책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외도로 인정을 하는군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구체적으로 외도라는 게 어느 선을 넘는다 이런 거는 없지만 이쪽에서 그 부분이 예민한 걸 알면서도 그걸 중단하지 않고 반복해서 부부관계를 파탄시켰다라는 거죠. 그런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로 어디서들 그 이성 상대를 만나요?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멀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건물 안에 있어요.
건물 안에? 그래서 아예 특정 직업을 비하자는 건 아닌데 의사분들은 대부분 그 병원 안에 있어요. 상대가 그러면 병원에. 직장인들은 그 직장 안에 있고? 직장 사례 커플인 경우가 있고 공간적으로는 그 건물 안에 있고 동네에서 만난 아주머니 아저씨까지 따지면은 반경 500m 안에 있습니다. 절대 멀리 있지 않고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드물어요. 거의 이제 부부 동반으로 같이 어울려 다니거나 모임에서 같이 어울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그런 사실이 발각이 됐을 때 아주 경악을 합니다. 변호사 경악을 합니다. 아유. 그거 등잔 밑이 어둡다 뭐 이렇게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너무 좋고 재밌으니까 자주 만나고 싶으니까 배우자를 데리고도 만나고 같이 어울려도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더 배신감이 크겠네요. 굉장히 크죠. 자기가 바보가 된 것 같고 정말 멍청이가 된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제가 이 지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서 굉장히 가슴 아파요. 예전에 왜 그 사이트 있었잖아요. 저 초등학교 동창들 네, 만나. 알러브 땡땡. 네. 그거 이후로 뭐 확 늘었다고 하는데 일단 동창 간의 불륜이 그때 이후로 뭐 수면으로 드러나서 그런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동창 간에 쉽게 외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호회 같은 것도 또. 동호회가 취미 동호회가 이제 항상 문제인데요. 부동회 1위가 있습니다. 뭐예요? 등산 동호회. 아, 등산 그래요? 동호회 분들한테 죄송한데요. 근데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 왜 등산 가서 왜 그러지? 그 등산 동호회가 네. 이제 아는 분들하고 몇 번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오른지 몰라요. 어느 날 뭐 저기 교대역이나 이런 데서 관광 먹어서 몇 시에 떠납니다. 오세요 산악회 뭐 15,000 있고 막 이렇게 가는 산악회 동호회가 아예 그런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런 목적으로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처음 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경험한 분들이 그래요. 짝을 져준대요. 의자 자리 그렇게 앉혀준대요. 그래서 산에서 내리면은 반은 산에 안 올라가시고 어디 갔다 차 출발했다 놓으신대요. 그리고 이제 산악회가 뭐가 문제냐면 진짜 등산하시는 분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그 산에 올라가면 나를 잊어버리게 하거든요. 있게. 전망 너무 좋고 힘이 들다가 거기서 쫙 느끼는 쾌감이 있거든요. 에이, 그건 건전하신 거고 산에 가면 자유로워져요. 나를 묶고 있는 끈이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정말 아름답고 말씀대로 시원한 얘기, 좋은 얘기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한테 엔돌핀을 볼게요.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는 사람은 나를 잔소리하지도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대화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나의 생활이 8, 90%가 찌들었다 힘들다 할 때 1, 20% 내가 희망하는 그 상황을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까워지고 그게 또 산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내려서 식사하고 2차 가시고 막걸리 한잔 하죠. 네, 그리고 또 시내에서 따로 만나고 이러면서 불륜을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서면상 이렇게 보면 대부분 뭐 산악회에서 만났다 이런 서면이 굉장히 많아서 부동의 1위 산악회. 근데 요즘 떠오르는 건 탁구. 탁구? 네, 배드민턴. 탁구도 동호회네. 짝짝이 쳐이래서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자전거도 많습니다. 그 동호회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상담을 통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본 건데 그게 많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외도로 만나는 상대가 또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생활 반경 차이가 있는 거죠. 남자분들은 이제 활동 반경이 넓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일단 낮에는 공식적으로 집 밖에 나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상이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건물 안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뭐 즉석 만남이나 미팅을 통해서 요즘 골프에서도 굉장히 자주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대상이 다양한데 아내분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는 대부분 직장 상사. 뭐 부하 직원은 적더라고요. 상사나 동료 이런 경우가 많고 또 하나 이제 살림을 하시는 전업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관계된 이제 과외 선생님들이나 이런 얘기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또는 수영이나 뭐 골프나 이런 걸 배우면서 레슨 강사들하고의 불륜이 이제 왕왕 있습니다. 떠오르는 접선 장소 있잖아요. 어디서들 만나요? 접선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의 외도 경험이 있고 발각이 된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용이지도 하세요. 절대 자기 차량을 이용은 안 하세요. 자기 차량을 이용할 때 미행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해서 장소를 그때 바뀌어가면서 어느 여기서 만나든가 야외에서 직접 만납니다. 그 목적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고 아니면 중간에서 한 분이 차를 가져서 이렇게 픽업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만나게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어설퍼. 네, 그래서 저희가 외도가 발각되는 그 첫 번째 경로가 휴대전화.
두 번째가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네, 블랙박스의 음성은 물론이고 그 여성분을 태우는데 앞으로 지나가서 옆에 타는 거, 그 대화 전부 녹음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저기 내비게이션 주소한 거, 검색한 거, 그다음에 하이패스 사용 기록 이런 게 다 조회가 돼서 자기 차량 이용했을 때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 자칫 이 방송이 그걸 범행으로 친다면 범행 수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이거 걱정인데 그거 이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제 직업에 문제가 있군요. 이거 더 이상 알려주면 안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이 접해보신 외도 사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있습니까? 그건 이제 당사자 많이 아파하는 사안들이고 정말 기상천외한 관계들인데 신문에도 한번 났던 건데 이제 친언니죠, 자매간에. 그러니까 언니하고 제부와의 관계. 그래서 위자료를 수천만 원 부담했던데 저희도 변호사지만 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그래요? 네, 경악을 했던 부분이고 오히려 전통적으로 형부하고 처제 사이는 그런 경우가 뭐 왕왕 있긴 한데 사실 언니가 여동생 남편 제부로는 좀 드물고 그다음에 뭐 재수 씨하고 아주버님 사이 이런 경우가 경악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가 좀 왕왕했습니다. 지금 위자료 말씀하셨는데 그 위자료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액수가. 네, 2, 3천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왜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그 위자료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런 거예요? 물론 몇몇 나라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진국 중에서. 왜냐하면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외에 플러스 알파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정신적 고통 더가 있는 부분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3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500 정도면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반적이죠. 예. 그 정도예요? 2천에서 3천 정도. 그 정도예요. 이제 외도 신호가 딱 잡히 아까 촉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런 촉이 딱 느껴지는 신호 같은 게 있나요? 있죠. 인간이 얼굴이 살아납니다. 살아나 얼굴이 온 세포가 다 살아나면서 옛날 연애할 때처럼 예뻐져요, 여자들이. 예뻐지고 딱 봐도 생기가 느끼고 평상시에 다릅니다. 벌써 걸음걸이 스텝하고 호흡수가 달라져요. 그래요? 그래서 알게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아내분들이 안 입던 하이힐을 신는다든가 안 입던 스커트를 입는다든가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경우 보면 늦은 귀가 다 그 얘기래. 귀가 늦어지더니 주말이면 꼭 나가더니 며칠씩 안 들어오더니 수시로 친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출장도 잦아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역으로요. 귀가 시간 땡 6시면 퇴근하는 남편분이 30년간 외도하다 발견된 적 있어요. 와, 그러면 낮에 그러나? 선수들은 밤늦게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은 딱 모범적으로 하고 시간대를 바꾸는 거죠. 네, 낮에. 새벽 운동을 간다든지. 새벽에 약수터 간다든지. 그럼 먼저 이제 그 상간녀분이 인근에 방을 집을 얻어도 살면서 미리 약수를 떠다 놓고 새벽에 이렇게 30년을 유지하다가. 근데 그럼 어떻게 걸렸지? 정수기 아줌마 때. 정수기 아줌마? 정수기 점검을 갔는데 거기에 이 집 남편하고 똑같은 사람 사진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수기 이거 필터 교환하러 왔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저기 몇 동 못해도 아저씨 똑같은 사진이 있던데 쌍둥이에요? 그런 거요? 아내가 그동안 좀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어디예요? 쫓아가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런 경우도 있군요. 진짜 희한한 경우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에다가 주차해놨다가 거기 전화번호 적었는데 그게 아내분 전화번호여서 글로 경비 아저씨가 전화해서 차 빼라고. 거기 왜 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거기 쫓아가죠. 왜냐면 그 전에 촉이 있거든요. 쫓아가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외도 느낌이 있을 때 그걸 바로 다그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꼴을 지켜봐야 됩니까? 다그치게 되죠. 대부분 다 다그쳐놓고 오세요. 19은 다그쳐놓고 오시는데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행복한 거고 경험이 있는 분들 얘기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 순간을 절제할 수 없는 너무 화가 나는 너무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딱 그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너가 나를 배신한 만큼 나는 너한테 내 감정을 폭발시켜도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상승작용이 되면서 다 해서 뭐 별의별 일 다 겪고 오시는데 전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요. 차분하게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 내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은 벌어진 거잖아요.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걸로 이혼 증거가 충분한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혼 안 하신다고 하면 이걸 터뜨렸을 때 절대 그 과거의 부분은 못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으면 남편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나는 남편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그분들은 내가 이 뜨거운 돌을 만져갖고 손이 막 지글지글 타는 심정이어서 이걸 바로 뗄 수밖에 없을 만큼 순간을 폭발해 버리세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가장 그 아프게 하고 폭발하게 하는 게 배우자 외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외도로 소송까지 가면 그러면 증거가 확실해야 될 텐데 어떤 증거가 제일 확실한 거예요? 대부분 휴대전화에 있는 SNS에서 걸리거든요. 요즘 분들은 이제 정보가 많이 나가니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 삭제를 하고 들어오세요. 전삭을, 전체 삭제를. 근데 전체 삭제하니까 의심을 받으니까 이제 부분 삭제만 이렇게 하고 오세요. 근데 이상하다 싶으면 대부분 배우자의 그 휴대전화를 관찰을 합니다. 근데 이 패턴 같은 경우 멀리서 봐도 보이니까. 그다음에 숫자도 남자분들 단순하다 보니까 몇 개 하다 보면 다 열리더래요. 그래서 딱 들어가다 보면 전삭하고 부분 삭제한 것도 좋은데 휴지통 삭제를 안 하신 거예요. 휴지통에 있는 게 오히려 다 모여 있죠, 그거. 그런 걸 가져오신 경우가 있고, 업무상 이제 통화 자동 녹음을 해 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 자동 녹음이 이제 발각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부부분이 사이가 좋아서 공인인증서, 그다음에 각종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 패스를 공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놀랍게도 이제 구글 타임라인 이런 거에 정확합니다. 타임라인은. 위치가 다 걸려요. 옛날에는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통신사에서 나오는 건 반경 500m이기 때문에 500m 별거 다 있잖아요. 빠져나가기가 쉬웠어요. 지금 구글 타임라인은 정확히 그 건물 지하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악설을 못 하는데 다만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쫓아가시죠. 그래서 거기 이제 현장을 잡아. 예, 차 주차된 사진을 찍거나 증거 보정 신청을 해서 그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을 뭐 CCTV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확보를 하시게 돼서 뭐 외도에 대한 증거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두 남녀분이 만나서 그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만 있으면 돼요. 현장 안 적발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예전에는 그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 가지고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됩니다. 근데 그 현장을 덮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간통죄를 처벌하다는 시절이고, 간통죄는 성관계를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횟수마다 처벌하는 거니까 그런 거였어요. 성관계 한 후에 증거를 잡기 위해서 현장을 덮치는 거고요. 부정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량이 많아도 부정행위고 사랑해랑 문자로만 해도 부정행위다 보니까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만 갖고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아니고 상대 변호사가 판사한테 이제 혼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모텔에 들어가서 우리 안 했다 막 이렇게 우기니까. 그렇지. 판사님이 인어예요? 예? 인어? 아랫도리 물거리 인어예요? 딱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기지 말아야지. 근데 예전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서 흥신소 같은 거 썼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SNS가 있거든. SNS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지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삭제들을 다 하고, 뭐 휴대전화 2개 갖고 있는 경우가 그래서 쉽지 않아서 실제로는 미행을 해서 사진 찍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데, 이 초상권이 포함되어 있는 게 것이건이라는데 이걸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질 않아요. 물론 이제 연예인들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불법 행위의 위자료로 나오기 때문에 500, 100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과거에 지나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는 사실 불법이 아니에요.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라고 어쩌고 뭐 소송 들어온다면 그 금액도 적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뭐 신문센터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공무원들한테 돈 얼마 줘서 정보를 뺏는다든가 차에다가 추적기나 도청장치 설치하는, 이게 불법이지 사진 찍는 거 자체는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아까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찾는다고 그랬는데 동의 없이 남의 휴대폰, 그럼요. 배우자 포함, 네. 정보통신법 위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 처벌이 되긴 하는데 굳이 이제 화가 난다고 이렇게 형사고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벌금형 1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숫자가 기소유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남편이 바람피는데 그 핸드폰을 안 보겠습니까, 지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많습니다. 내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내 가정을 생각한다면 그 대단한 건데 그걸 하는 심리는 뭔가요?
그냥 훅 가나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본능이죠. 뭐 처음 결혼하기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은 마음에 드는 매력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끌리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다만 그걸 어느 정도 절제하냐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육의 힘이다. 뭐 사회화의 뭐 그런 과정이다. 뭐 그런 게 뭐 결여됐을 때 이런 건데요. 본능의 교육은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보면은 본인의 절제력일 텐데 그거를 대부분 절제력을 왜 이용해서 감정을 누르지 않냐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밥 한 번 먹고 괜찮으니까 뭐 차 한 잔 마시고 영화 하나 보고 이 정도만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훅 빠져들게 되는 거죠.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 이성 간의 문제를 뭐 원칙으로 어떻게 따지기는 어렵죠. 근데 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가족 구성원의 그런 생활 태도 또는 친구들이 어떤가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횡단보도는 무단횡단 못 하잖아요. 근데 한 10명 우르르 가면 나도 가자. 그러니까 주위가 어떤 환경인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외도남, 외도녀를 좀 알아보는 방법,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친구들을 좀 보고 이러면 될까요? 일단 저기 남편 같은 경우 시아버님을 봐야죠. 아, 시아버지. 그런 적이 있나 봐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이 외도했다라고 하면서요. 이 집안 내력이에요, 외도가. 그래. 시조부님은 척을뒀다고요. 시아버님도요. 저 호적에 올린 여자분만 7명이에요. 큰아주버님도 외도로 이혼했고요. 작은아주버님도 이혼했고요. 막내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피를 못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가족 내에 허용되는 문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유전자가 있다고 봅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편분들이 오시면 아내 외도에서 오시면 우리 아내는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대개 아내분이 거길 전파시킬 수 있어요. 왜 나는 엄한 사람 우리 학생 때 듣던 얘기. 예, 좋으니까 같이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골프 치고 뭐 등산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매번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하고 여자분들이 이제 동시에 여러 남자분들을 많이 만나시거든요. 그분들은 그게 생활이고 아무 죄의식도 없고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건 대단한 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습관입니다. 생활입니다. 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참. 그럼 이렇게 법률 다루고 이제 이혼 법 이런 걸 많이 다루시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외도 관련해서 또는 이혼 관련해서 야 법률이 이런 건 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도 있습니까? 위자료 액수를 좀 상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법률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제 법원에 대법원에 이제 그런 결정이 중요할 건데 위자료 액수가 오르고 있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사실 외도로 인해서 굉장히 배우자들이 많이 아파하거든요. 근데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유책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대해서 너무 엄격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엄격화되는 과정이 있어서 과거 같지 않아서 통신조회도 전혀 되지를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하는 건 분명한데 증거를 잡지 못해서 그 배우자 외도로 가슴 아픔 하나. 그다음에 외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배우자를 비난하거든요. 너는 의부증이야, 의처증이야. 이런 고리랑 고통 하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증거 방법을 좀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점점 더 엄격해지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유책지를 포기하시든지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가시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곧 하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신은숙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요즘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돌싱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보신 적 있어요? 깊이 있게는 안 보고요.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이렇게 재밌으면 잠깐 멈췄다 보고 했죠. 예. 어떠세요? 보시면? 저분들이 만약에 파렴치한 일로 이혼을 했다라면 저기 절대 못 나오셨을 건데,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이혼이 꽤 늘고 있고, 지금은 그걸 숨기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양성화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봤습니다. 예전에 변호사님 출연한 한 방송에서 그 얼굴만 봐도 몇 년 살지 견적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실제로 이렇게 딱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 견적이 나옵니까? 그게 이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연예인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마음속으로 좀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그때 같이 식사하면서 식사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저 커플이 5년 이상을 살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줍니다. 근데 그거 어떤 면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서로가 사람은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날카로운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날카로운 게 아니라 서로에게 그게 맞고 보완적인 관계로 가면은 이걸 감싸고 아파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부딪히면 근데 이게 보이는 커플들이 있고 젊은 부부들 이혼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남편분들, 젊은 남편분들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결혼식장 딱 들어가면 아내는 결혼 모드로 돌아서는데 계속 그냥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많고 갈등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내분들이 이제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경제적인 지위도 올라가고 가정 내에서도 딸을 굉장히 예뻐하는 사회다 보니까 이 딸들이 이렇게 참 요구도 많아지고 주장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아내분이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하는 말투, 사용하는 언어, 그 강도 이런 걸 봤을 때 남편이 몇 년을 버틸까 그런 게 이제 보이죠. 1년도 못 버틸 것 같다. 그리고 또 애 하나 낳고 살다 보면 버틸까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얼마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편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짠돌이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들이 짠돌이가 있어요. 한 번은 엄마 아버지 아들이 같이 왔는데 그 아내분한테 이혼 소장을 받아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250만 원 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네. 250만 원 많이 줄 것 같은데 이 집 엄청나게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뭐 40평대 아파트 신혼집에 이렇게 사는데 250만 원 주면 관리비만도 100만 원 나간다고 그러고 그 남편이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젊은 친구인데도. 그래서 왜 250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엔 250은 산다는 거예요. 쓰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아내분 결혼해서 1년도 안 돼서 소송 제기했거든요. 못 버텨요, 그거. 남편분이 돈을 안 주고 돈 주면서도 어디 썼냐고 체크하고 따지고 또 뭐 말끝마다 너 친정으로 빼돌렸니? 이러면 1년을 못 버티면서 그 쓰는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대방이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나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런 기준에서 이제 보이죠. 이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재혼도 늘어나는 거죠? 굉장히 늘어나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IMF 이후에 OECD 국가 1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뭐 3위, 아시아 1위, 이 이혼 그 순위에서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결혼 숫자 자체가 줄다 보니까 20몇만 쌍이라다 보니까 이혼하는 숫자도 7, 8만 쌍 이렇게 내려갔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30만 쌍 정도가 결혼을 했고요. 10만 쌍 정도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1년에 10만 쌍이면 20만 명이잖아요. 부부가 2명이니까. 그러니까 20만 명이 10년만 쌓여도 200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혼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고 하면 한 줄에 2~3명 정도는 돌싱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재혼은 반드시 깨진다. 깨진다? 네, 언제 깨지냐의 싸움이지 재혼은 반드시 깨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혼은 또 빠른 시일 내에 깨집니다. 그래요? 왜냐면 한 번의 아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심이 더 폭이 넓고 깊어질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남편의 그 술 먹는 주사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술 잘 못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연애할 때 보니까 술 안 먹길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일주일에 3, 4일씩 매일같이 술이 곤드레만들 취해서 새벽 2시까지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주사를 부린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이해해줘야 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어차피 못 살 거니까 바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혼 이혼은 좀 더 빠르게 결정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 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 번에 이혼을 하고 다신 결혼 안 할 거야 하지만 재혼, 3혼, 4혼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재혼을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재혼 사유가 차이가 있죠. 남자분들은 정기적인 성생활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대놓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정기적인 성생활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하시고 또 자녀가 어린 상태에서 이혼을 했는데 본인이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면 어린 자녀 양육이 어려우니까 양육 때문에 이제 재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모셔야 되는 노모가 계신데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는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재혼을 하는데 아내분들은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자신의 경제력으로는 자신 노후를 안락하게 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또 이쪽에서 남자분이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재혼하자고 하고 결혼하면 대부분 그렇게 약속하신대요.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생활비를 꼭꼭 주겠다. 그러면 아내분 입장에서는
아, 그래 300, 500이면 내가 병원비 가고 아껴 쓰면 같이 살 수 있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그 생활비를 대부분 중단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가사 도우미 같고 뭐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청소 빨래 해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회한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혼을 선택하게 되죠. 재혼할 때도 보면 서로 애가 없는 경우에는 처녀 총각이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가 있으면 네 아이, 내 아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도 오는 혼란이 있겠죠. 있죠. 일단은 네 아이 내 아이란 부분에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경제력 있는 남자 쪽 분에서 내 자식처럼 거두겠다. 내 자식처럼 똑같이 해주겠다. 나와 결혼만 해주면 절대 너희 아들을 너희 애들 내 애들이랑 차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친양자 입양 제도라는 거를 해서 성하고 본도 완전히 이제 재혼한 남편 앞으로 바꿔서 재혼을 하는데 한 사례에서는 이제 젊은 남자분이 왔어요. 이혼하겠다고. 아내분도 전문직이고 본인도 대기업 다니고 해서 두 사람 급여가 한 달에 수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혼하게 왔냐면 남편분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아내분이 자기가 데려온 자녀에 비해서 내가 데려온 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의 전원 자녀한테 드리는 한 달 학원비, 그다음에 옷 사준 비용 이걸 다 뽑아 갖고 왔고 내 아들 보내는 학원비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한 5배 정도를 많이 보내더라. 금액상은 그래요.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게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3년을 넘기지 않아서 다시 이제 이혼을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네 아이만큼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세대이기도 하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이제 부부들이 재혼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남녀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하거든요. 너와 내가 맞춰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원에 있었던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게 서로 상대한테 하는 것만큼의 배려를 좀 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내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이쪽 배우자가 이 아이하고 사이가 안 좋고 정말 못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셋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자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재혼은 부부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머릿속에 부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원의 자녀들. 특히 전원 자녀를 만약에 전처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 때문에 내 남편이 전처와 연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기를 초혼할 때는 나한테 10평짜리 방이 주어지지만 재혼은 7평이 주어진다. 3평, 그 너머 3평에는 전원 관계가 있다. 나는 7평에 만족해야 되는 거고 전원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재혼 부부일수록 이 너머에 있는 걸 자꾸 없애고 내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남편을 그쪽으로 못 가게 하려는 성향을 자꾸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를 선택하면서 다시 이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젊어서 이혼하는 경우에요. 애가 있어. 양쪽 다. 네 애, 내 애. 우리 애가 필요합니까? 그게 더 공고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젊어서 하시는 경우에는 두 분 우리 사이에 애를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낳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재혼이 보통 40 넘어서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젊어서 하시는 경우 나시는 경우가 있고 경제력도 또 여유 있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 또 이혼해서 오시면 특징이 뭐냐면 이 세 부류의 자녀를 대하는 게 차별이 있대요. 처음에는 내 애가 길러준다고 해놓고 회사에도 같이 입사시켜서 일하다가 완전히 도외시키고 그다음에 그 두 분 사이에서 난 아이는 딱 교육비만 내준대요. 그다음에 벌어놓은 돈 이거는 전원 자녀한테 준다는 거예요. 전처 자녀한테.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시냐면 전원에는 이제 사실 멋모르고 이혼을 해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손자가 더 이쁜 이유가 자식보다 이쁜 거는 그때 너무 치열하게 너무 살아서 그런 것처럼 근데 이상하게 60 중반이에요. 60 중반쯤인데 회귀 본능처럼 그 전처 자녀들, 전원 자녀들 안에도 마찬가지 여길 돌아보게 돼요. 어떤 반성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살면서 애들한테 못 볼 꼴을 많이 보였지. 바람도 피고 애들 보는 앞에서 엄마도 때리고 그렇게 속을 새겨서 애들한테 미안한 거야. 그 미안함을 돈으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다 전원 자녀 애들한테 주기 시작하는 게 어느 날 뭐 연금 증서가 발견되고 뭐 집 등기가 넘어가고 이러면 이 재혼한 아내분이 불안해지죠. 그럼 내가 노후에도
내가 내 자녀한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사실 뭐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엄마가 재혼하길 바라는 자녀 어디 있어요. 우아하게 고고하게 혼자 살으시라 그러지. 그러고 내가 재혼했는데 돈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 돌아갈 것도 없고 창피하니까 그럼 내가 살 집이라도 내 애들한테 부담 주지 말아야 되니까 이쯤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해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남자분 65세만 이상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황혼재혼 같은 경우가 대부분 60 중반 70에 전후로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자분들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남자들에게 남성이라는 걸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동지애로 살면 돼요. 제발 남편이 날뛰지만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남자분들은 70까지는 제가 볼 땐 60세까지 왕적인 성생활을 하시고 70세까지 하세요. 근데 본인이 성욕이 사라지면 굳이 재혼하는 아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차없이 이혼하자 그런데요. 아내분이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대요. 정말이더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자기가 허리를 다치니까 가차없이 이혼하자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60 중반쯤에 겹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꼭 점검하고 재혼 상대를 만나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요, 인물 좀 보지 마시라고요. 제가 3원, 4원 이렇게 이혼하는 분들 가보면, 남자분들이 특히 4원, 2원째 이렇게 가보면 참 잘생기셨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인물에 현혹돼서 저 사람이 치명적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유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이 잘생기고 점잖으면 인격도 그럴 거라는 생각하시는 거는 10대 때, 20대 때 얘기죠. 왜 40, 50대 넘어서 재혼하시면서 인물을 보시는지. 결정적으로 이것만은 정말 죽어도 끝까지 못 산다는 사유가 이제 남자한테 결격사는 돈 안 주는 남자예요. 돈, 경제력인. 네, 이게 남자분이 경제력이 있을 때 얘기해요. 아내분이 경제력이 있으면 돈 안 주는 여자가 이제 문제인 거죠. 돈을 안 주는 남자는 그 돈을 안 주면 일단은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여자분은 그냥 비참하게 해요. 군대 갔을 때 그렇잖아요. 1,000원 주고 라면하고 소주 하나 사고 잔돈 새우깡 하나 사고 잔돈 갖고 와라. 이걸 결혼 내내 360을 듣는 거예요. 왜 마트 가서 뭐 때문에 10만 원씩 사냐? 내가 잡채 하나 해달라 했으면 내 뭐 때문에 10만 원 쓰냐?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럼 잡채가 당면만 들어갑니까? 잡채에 그럼 당면에 그 간장 한 스푼 들어간다고 간장 한 스푼 사와요? 떨어지면 한 병 사와야 되고 10만 원 갖고 사기 별로 나을 게 없어요. 일일이 잔소리를 하고 머리 하나 하는 거 잔소리하고 특히 친정에만 갔다 오면 너 돈 친정에 갖다 그렇게 표현해서요, 남자분들이. 친정에 돈 빼달렸니? 이렇게 해서. 드렸니도 아니고, 돈 빼달렸니? 이렇게 표현해서 돈으로 굴림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평생 이제 속박되게 살다가 아내분들이 대부분 일을 뿌득뿌득 하면서 애들 결혼만 해봐라. 그러다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에이, 영감 늙었는데 살만해. 근데 그때 왜 이혼을 선택하시냐면, 돈 안 주는 남자를. 그때는 네가 나가서 돈 벌어. 그런데요. 여보 저기 뭐 동창회 가게 10만 원 먹어. 네가 나가서 돈 벌어.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돈 달랄 건데 내가 ATM기냐? 이렇게 구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못 참겠다고 이혼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 안 주는 남자는 평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권력으로 굴림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 분 안 되는 거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사치하는 분,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치는 사실 기준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일단은 남편과 자신의 소득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비를 하는데 이게 건설적인 소비도 아니고 본인의 피부 관리를 한다든가 성형을 한다든가 뭐 이런데 그다음에 한 번도 쓰지도 않은 물건 싸놓고 박스 듣지하면서 계속해서 물건을 사들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남편 연봉이 뭐 5천인데 1년에 1억씩 쓴다든가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게 미래가 없어요. 생활이 안 되죠.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래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 또 하나 그 버릇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사치 이거. 왜냐하면 그 여자분은 그 쇼핑이나 사치를 돈을 안 쓰면은 자기는 재미가 없어서 그렇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고 삶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쓰게 돼 있어서 그분들한테 미래가 없어서 연애할 때 아내분이 멋있게 입고 매번 옷 바꿔 입고 하는 거 좋은데 그분 수입에 맞는 지출인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재혼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로한테 저는 일정한 거리를 두라 그래요. 거리를 둬라. 우리 사이 좋은 사이가 뭐 이 가시가 닿지 않을 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리를 두라는 얘기는 좀 남처럼 지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공간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재혼이면 7평이에요. 사모님은 5평으로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원 관계들의 그 관계를 인정해주고 그걸 쿨하게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부부가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부부가 나의 가족, 그러니까 시가 또 뭐 아내 기준은 처가 그다음에 형제간 이 사이가 원만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남편분들이 아내가 처갓집 가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갔다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내가 내 부모도 못 만나고 거짓말하고 만나야 되고 내 동생 어디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는데 돈 없다는데 그거 100만 원 병원비 한번 못 보태주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해주고 나도 더불어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늦게 들어갔으니까 전부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집착? 이런 거 없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자녀의 관계를 유지를 시켜주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면 내가 버림받더라라는 부분 그래서 너무 전원 자녀에 대해서도 뭐 친엄마처럼 친아빠처럼 가까워지려 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그래 저 전원 관계이고 너희가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는 여기 딱 서 있다. 5분맨이다. 언제든지 불러다오. 이 정도 거리선에서 거리를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고 다 가지려고 하니까 너무 애쓰지 마. 예, 다 깨져버립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변호사님이 상담한 분 중에는 3, 4혼들도 제법 있어요. 구원도 있습니다. 에? 남자분이세요? 구원도 있습니다. 근데 또 상담하러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그분 보시니까 왜 오셨냐면 결혼을 9번 하셨는데 호적 자체는 이제 7번밖에 안 했어요. 2번에 이제 사실혼 관계가 호적도 7번이나.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볼 때 80 좀 넘으신 것 같은데 같이 온 여성분은 잘 돼야 30대 중반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언짢더라고요. 경제력이 있는 분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4번째 사모님에서 아내분에서 5번째 갈아탈 때 그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여기에 이혼 무효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쭈르르쭈르 이제 뒤로는 다 중혼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쑥대밭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요거 소송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얼마 주면 하겠냐. 그래서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3억이요. 그렇게 비싸니에요. 비싸서 가시라고 3억 불렀어요. 끝나고 준대해서 됐습니다. 미리 주세요. 그들이 가시고 다시 안 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갔다 그분들이 다녀가시고 한 일주일은 찜찜한데 일단 그 여자분이 좀 안쓰럽고 그 남자분이 돌아가셔서 지옥 가실 테니까 불지옥에 빠지셔 고생 좀 하실 건데 저렇게 철이 없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좀 착잡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못 살겠는데 마침 또 변호사님 나와서 이 얘기를 해주시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또 이혼을 결심한 이런 분들한테 그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 잘해야죠. 근데 이혼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우리가 이혼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볼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깨끗이 끝내야만 나의 미래가 있고 즉흥적인 마음에 잘못하는 경우는 후발적인 소송이 몇 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혼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 오셔서 이제 상담하면서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저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사는 경우는 드물죠. 저거 정말 힘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 아픔이 어떨지는 제가 가늠이 됩니다. 오셔서 하시는 눈빛, 몸짓, 막 피부 발진까지 막 일어나거든요. 그 아픔이 저한테도 전달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한 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왜냐하면요. 이혼 쉬워요. 변호사 선임해서 선임료만 주면 이혼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그게 초혼이든 재혼이든 현재의 혼인관계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걸 깨지 않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지 한 번만 더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나에게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서운해서 언젠가부터 틀어졌는데 작은 틈이 지금은 이렇게 벌어져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데 부부싸움이 뭐 물로 칼배이라는 얘기 괜히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진솔한 대화해보시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보시고 나는 할 만큼 했다. 나의 이혼은 떳떳하다. 이럴 때 선택하는 게 이혼입니다. 현재의 혼인관계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